제가 질문을 몇 가지 먼저 작가님께 드리고 또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해요. 처음 고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리고 20년 넘게 지금 고래에 대해서 저렇게 취재를 해오셨는데 이렇게 한 고래라는 어떤 대상을 두고 끈질기게 계속 취재를 해올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덕후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하나에 꽂히면 계속 하게 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뭐 고래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계속 북극권으로만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뭐 아이슬란드도 많이 가시는데, 제가 아이슬란드를 처음 간 게 2004년인가 그래요. 그때 그 여행사에 가서 아이슬란드 표 주세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표를 주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뭐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이런 곳, 그리고 이제 북극으로 취재를 가다 다니다 보니까 고래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고래뼈 널브러져 있고 고래를 실제로 본 적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고래에 대해서 관심을 단순히 가지게 됐죠.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고, 고래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매력적인 동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동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차이와 유사성이거든요. 저희와 같은 동물을 좋아해요. 우리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는 고양이 얼굴이 귀엽기 때문이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얼굴이기 때문에. 반면에 고래를 좋아하는 이는 인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 그리고 특히 이 고래 관찰을 저를 많이 했는데, 고래를 볼 때 어떤 그 경이로움, 이런 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고래를 가끔씩 보면, 외국에 나가서 고래를 보면 진짜 두근두근 하거든요. 고래를 보는 게 이제 다른 동물을 보는 거와 달리 고래는 진짜 찰나거든요. 그 찰나 0.5초를 보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좀 더 영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 고래 관찰을 한번 해보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계속 고래를 좋아하게 된 원인은 덕후적인 저의 본능과 그 다음에 고래를 보는 그 찰나의 기억들이 계속 저를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한겨레 계실 때 썼던 제조리 기사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퇴사를 하시고 다정한 거인이 이제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기사로 쓰는 어떤 고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런 시선과 또 작가로서 가지는 어떤 시선이나 그 어떤 문체랄까요?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좀 있으세요? 기자로서 기사를 쓸 때는 사실은 그 취재원이라고 하죠. 사실 취재원을 독자로 상정하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일단은 기자가 대중들에게도 쓰기는 하지만, 취재원들, 뭐 정부 관료나 혹은 환경단체 활동가나 혹은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사실은 사회를 변화하는 그런 중요한 기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취재원을 대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물론 그러니까 기자로서 하는 쾌감이 그런 기사를 씀으로써 사회를 바꿀 때 느끼는 쾌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가족이나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도 그런 오피니언 리더나 그런 이해관계자를 향한 기사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반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기사,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와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기사, 감동적인 기사를 좀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죠. 예, 그래서 항상 기사를 쓸 때도 좀 스토리나 서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편이었고, 어떻게 해야
계속 스크롤하다가 안 빠져나가고 끝까지 읽을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떡밥을 던질까, 어떻게 낚시를 할까, 떡밥은 어떻게 해소를 시킬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취재도 그런 스토리에 맞게 좀 취재를 하고, 그래서 기사도 좀 다른 기사를 쓰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면 이제 전혀 그 예전에 기자로서 썼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스토리를 쓰게 되어서 훨씬 좋았죠. 네. 사실 오늘 그 강연 내용 중에는 포경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 고래를 향한 어떤 인간의 그런 욕망들에 대한 내용도 책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예. 계속 인간이 계속 포경을 해왔죠.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이 우리나라 울산의 뭐 반구대 암각화라고 라는 이제 설이 이제 주류 가설이고요.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 혹은 청동기 시대였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고래를 잡지 않았어요. 세계 대부분의 민족은 고래를 잡지 않았고, 고래를 잡더라도 아주 소극적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자초한, 그냥 죽었는데 해변으로 떠밀려온 개체를 잡는 수준의 어떤 소극적인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 들어서 이제 조직적인 포경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몇 년 안 됐습니다. 4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 뒤에 이제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고래를 이제 북극으로 잡으러 가고 뭐 태평양으로 잡으러 가고 그러는데, 쭉 지금까지 잡혀왔던 고래 개체수를 보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잡았던 고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전에 200~300년 전 거보다. 사실은 그 1950년대 이후에는 공장식 포경선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 폭약 작살이라는 걸 탁 던져가지고 총으로 쏴가지고 고래 안에서 이렇게 터지게 해서 바로 그거를 공장식 포경선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해체까지 하고 기름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관 공정이 완성이 돼요. 1900년대 이후에. 근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그런 포경은 사실은 인간과 고래의 어떤 생사를 건 싸움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큰 배가 있으면 고래가 발견됐다. 그럼 뭐 다시 블로우스라고 이렇게 딱 외치면 조그마한 보트가 나가는 거예요. 보트 한 서너 척이 나가서 고래 가까이 가서 작살을 딱 쏴서 고래에 맞추면 그때 고래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작살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래가 결국 지쳐 쓰러질 때 그때 가서 란스라고 불리는 아주 예리한 그 작살로 숨통을 딱 끊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생사를 건 싸움이었죠. 자연과의 어떤 말하자면 생사를 건 싸움이었는데, 지금 1950년대 이후의 포경은 그게 아니라 자연을 그냥 지배하는 거죠. 착취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체수만 보더라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포경은 같은 어떤 그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고래를 경제적인 자원으로 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래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이 발을 빼요. 발을 빼서 결국은 1986년에 상업포경 금지 협약이 설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제 세 나라만 고래를 잡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전세는 기울여졌다고 봐요. 고래를 더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고기로서 사육, 그러니까 포획해서 이용하는 흐름은 거의 이제 소수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지금의 문제는 이제 고래를 잡아서 전시 공연에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바닷속에 사는 고래들이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은 그 배들로 인한 소음, 이러한 공해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이제 좀 중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책 후반부에 보면 고래가 기후위기의 어떤 해결사에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고래똥이죠, 고래똥. 고래는요, 밥을 먹을 때는 바다 밑에서 먹지만 똥을 쌀 때는 바다 위로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다 밑에서는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먹고 위에서 쌉니다. 근데 이렇게 싸요, 이렇게 위에서 엄청나게 큰 똥을 싸잖아요. 몸도 크니까 똥도 크잖아요. 근데 똥이 이제 얘네들이 바다 위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철이나 이런 유기물입니다. 그러면 뭐가 모일까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모여요. 식물성 플랑크톤 얘네들을 보고 이제 모이겠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뭘 하죠? 광합성을 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시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흡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흡수한 다음에 해저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밑에다가 저장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똥만 싸도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다. 근데 또 고래는 죽어서도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다. 죽어서도. 모든 생명체의 재료는 탄소거든요. 탄소. 자,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연기로 해도 별로 그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별로 안 끼치는데 고래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만약에 얘네들을 타오면 지구 온도가 많이 오르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고 고래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오르잖아요. 떠오르고 그럼 뭐 갈매기들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쫓아 먹겠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가라앉아요. 그러면 또 온실가스를 바다 밑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고래는 똥을 싸고 죽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고래가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한다는 게 알려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매튜 사보카라는 그 과학자가 네이처에다가 2021년인가 언제 쓴 논문인데 계산을 했더니 만약에 남극해에 있는 고래를 포경시대 이전으로 되돌리면은 8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나왔어요. 8억 톤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게 한 7억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극해에 있는 고래를 포경시대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면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정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전제 드리는 건 아직까지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좀 크다. 숫자로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다는 측면이 있지만 여튼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맹그로브 숲 있잖아요. 우리 뭐 괌이나 뭐 필리핀 가면 바닷가에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맹그로브거든요. 그게 가장 그 기후변화 완화 효과에 좋다고 하는데 아마 고래는 그 정도 위치는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돌이가 나가는 걸 이제 직접 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돌이가 마음껏 바다로 누비는 것을 보셨는데 아까 그 화면 중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다로 갔지만 결국 이제 돌아오지 못한 또 돌고래들도 있고 그래서 이 돌고래들을 과연 해방시키는 게 맞았을까? 방사를 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될까라는 그 질문도 이렇게 저희에게 던져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 전실 동물로서 존재했던 돌고래 진짜 해방이라는 것, 동물의 어떤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의 좀 생각은 어떠신지. 동물이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건 좋지만 사실은 동물이 해방되는 건 사실은 아주 어렵겠죠. 어렵겠고 물론 이제 그 가치로 우리가 이제 모두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권리 중심으로 모든 거를 접근하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교권,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아동 인권, 선생님한테는 교권, 동물에는 동물권, 뭐 교육권, 노동권 그렇게 하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권리 중심의 접근법이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세덕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덕후? 세덕후? 예. 세덕후가 재작년인가 이제 제주도 마라도에서 길고양이들이 새들을 잡아먹는 새들 새끼들이나 뭐 이런 걸 괴롭히는 것들을 유튜브에 써서 전국의 캣만 캣데디님들께 밥 주지 마세요라고 써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난 논란이 됐거든요. 그 문제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의 권리와 고양이의 권리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권리라는 말 속에는 그냥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권리라는 말은 되게 근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대 100년 전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권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그 사건 속에서 권리와 권리가 경합하거나 충돌하면서 결국은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론을 찾지 못할 때. 하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과 사건의 이면을 보면 정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스스로에게 각자 주체에게 너는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자신은 자기 권리가 천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게 바로 근대적 권리 개념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동물 해방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피터 싱어가 동물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동물에게도 인간과 똑같은 본원적인 권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학자들은 이제 그런 권리의 어떤 한계, 근대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런 배타적인 권리가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권리들이 사실은 중첩된다라고 본다거나 하면서 새로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동물권, 동물 해방이라는 걸 어떤 플라톤이 내세우는 이데아처럼 하나의 상을 주고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5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동물 체험 그거 되게 많이 가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가요. 아쿠아리움도 가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애 키우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다행히 그렇긴 한데 이제 동물원에 가는 게 좋지 않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갇혀 있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슬플 것 같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의 감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편이고요. 가장 그 동물원은 제가 안 데리고 가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장 저도 고민이 되는 건 그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동물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물 체험을 하거나 그럴 때 이게 이제 가축이거나 농장 동물일 때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원래 길들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야생 동물일 경우에는 이건 좀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체험형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데려가면 안 됐죠. 저는 그런 데는 아직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고 동물원도 뭐 거의 간 적이 없긴 한데 얘가 워낙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동물원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체험형 동물원은 꼭 저는 안 데려가야 되고 없어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동물원이
바로 없어질 수 있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또 동물을 옆에서 보고자 하고 만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남방 큰돌고래는 다 방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저기 멸종 위기종이고 고유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운동에 따라 가지고 방사를 했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고래들 하나가 일본에서 수입한 큰돌고래,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벨루가라고 불리는 하얀 돌고래 있잖아요. 카나리아처럼 예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흰고래, 벨루가, 흰고래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돌고래들은 수족관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수족관에서 태어난 애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봤자 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대안이 이제 돌고래 바다 쉼터라는 거예요. 바다 쉼터, 생추어리. 그러니까 얘네들 바다에 그 고향에 못 돌려보내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 버렸던 그런 죄를 좀 회개한다는 점에서 바다에다가 조금 가두리 같은 이렇게 그물을 치고 거기다가 조금 자연적인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기자를 할 때 2012년인가 2011년인가 하여튼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수족관에서 처음 발표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 안 하고 바다에서 생추어리에다가 다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국립수족관도 아직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성공한 사례가 아이슬란드에 있는 이제 벨루가 생추어리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제가 취재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바다 쉼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야생 방사를 했다, 돌고래가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야외형 동물원이죠. 왜냐하면 그건 역시 이제 감금한 거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이 아프거나 뭐 질병에 걸리면은 걔네들 다시 잡아야 돼요. 다시 잡아서 치료해야 되고, 걔네들이 뭐 못 먹을 것 같으면 다시 생선 던져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생 생추어리가 있으려면 옆에다가 또 수족관을 하나 지어야 돼요. 왜? 걔네들을 이제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수족관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넣었다가 다시 보냈다가 다시 넣었다 보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이 수족관에 들어있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세계 뭐 캐나다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도 매년 지금 계획을 잡고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관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쌓이지는 않아가지고 쉽지는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돌고래에게 우리가 잘못했던 거를 말하자면 사죄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한 그게 좋은 생태 교육 자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추어리는 이제 농장 동물들을 위한 생추어리가 있고 또 야생 동물들을 위한 이제 생추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농장 동물 같은 경우는 뭐 돼지나 소 이런 데서 이제 구조됐거나 뭐 그런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본능에 맞게 키우는 거고, 야생 동물 같은 경우도 동물원에서 구조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구조된 애들을 이제 최대한 야생에 가까운 환경에서 키우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생추어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위한 하나의 임시적인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추어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권이 우리가
보통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데 동물권 내에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급진적인 스펙트럼이 어볼리셔니즘이라는 거예요. 어볼리셔니즘은 철폐주의라는 거예요. 철폐주의. 어볼리시가 철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볼리셔니즘은 그 미국 노예 제도를 철폐할 때 그때 어볼리셔니즘이라고 했는데 마치 인간을 사용하는 노예를 철폐하듯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사용 모두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볼리셔니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생추어리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조차도 동물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어볼리셔니즘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라는 걸 인정하는 관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보통 동물권 하면 어볼리셔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권리는 다 배타적이고 모든 모순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어볼리셔니즘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단순해서 직관적이긴 하지만 조금씩 사건으로 파고들면은 조금 부딪히는 측면이 현실 운동에서 부딪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볼리셔니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반려동물도 번식을 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반려동물도 인간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 번식을 다 금지시켜가지고 반려동물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 반대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가까이서 두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욕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욕망을 다 접어야 되는 건가? 라고 또 반론을 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볼리셔니즘 같은 경우는 윤리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뭐든지 다 윤리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반면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인간 동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뭐 그런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남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동물권은요, 우리가 권리라는 말을 쓴다면 동물권은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그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동물권은 이미 우리나라 법률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은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다. 뭐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은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야생동물은 뭐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동물한테 무슨 뭐 교육권을 주자, 재난지원금을 주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리와 권리가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근대적인 권리 개념을 해체하자는 거예요. 사실 권리라는 개념이 근대법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모든 나라의 법률은 사실은 150년, 200년밖에 안 됐고요. 거기에서 권리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 세상 모든 만물을 권리 주체 아니면 권리 객체로 나눠요. 권리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사람이죠. 권리 주체가 법적인 사람이에요. 법적인 사람. legal person이에요. 영어로. 그런데 그 살아있지도 않은데 또 법적인 사람 지위를 우리가 준 데가 있죠. 바로 기업이나 단체에도 우리가 법인격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삼성전자가 싫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 기물을 부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무생물은 우리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살아있지도 않은데,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근대법에서 걔한테 법적인 사람 지위를 줬으니까요. 반면에 물건이나 자연이나 동식물은 법적인 지위를 안 줬어요. 법적 사람 지위를 안 줘가지고 권리 객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대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권리 객체는 권리 객체를 사용하거나 소유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환경위기와 기후위기가 나오게 된 어떤 법적인 토대가 이 권리 주체와 권리 객체의 개념에서 나온 거죠. 본질적으로는 권리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막 마음대로 먹고 뭐 학대하고 그런 이유가 얘네들은 권리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개념 중에 하나는 지구법학이라는 건데 남방큰돌고래한테 지금 법적인 사람의 지위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생태법인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 권리라는 개념을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인 권리 주체와 권리 객체의 개념으로 바라보지를 않죠. 그냥 권리가 중첩돼 있다고 봐요. 바다거북도 권리가 있고 바다거북을 이루는 숲이나 강이나 석호도 권리가 있고 숲이나 강이나 석호를 이루는 행성 지구도 권리가 있다라고 중첩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권리가 경합하는 어떤 구조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동물한테 법적인 그 법인격을 주는 사례가 최근에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남방 큰돌고래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아까 보여줬던 황가누이 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강 생태계한테 법적인 사람지위를 줬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강에 대해서 우리나라 4대강 공사처럼 뭐 준설 공사를 했다. 강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면 강은 그 뭐 단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죠. 그럼 강이 어떻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거 간단해요. 대리인을 선임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법인은 대리인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나 단체도 다 법인에 대리인이 있듯이.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황건우이 강에 2명의 법적인 후견인을 둬요. 원주민 부족이 추천한 사람 1명, 정부가 추천한 사람 1명 해가지고 2명이 황건우이 강의 법적인 대리인이 돼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소송도 걸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 이제 근대적인 어떤 권리 개념을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거기다 오염물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강에 있는 무슨 그 곤충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얘는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죠.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냥 사람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동물을 보호한다거나 뭐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할 때 인간이 구원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인간이 너희의 보호자고 인간이 너희의 지배자이기도 했지만 또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바로 인간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물론 뭐 일견 맞죠. 맞는데 이 제도리 사건을 쭉 보면 사실은 동물이 일반적으로 전일적으로 인간에 지배당하지 않거든요. 동물은 계속 인간에 저항해요. 그리고 인간의 계획대로 안 돼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돌고래 쇼를 하면서 1번, 2번 하다가 10번 하면서 돌고래 쇼를 망칠 수도 있고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강아지가 삐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건 밀당이거든요. 밀당.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도 인간이 우리가 너희를 지배한다 혹은 우리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해봤자 사실은 밀당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의 영역이나 인간의 파워가 훨씬 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균열은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인식을 하고요. 아까 그래서 그 돌고래 동화 얘기 2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나가야 돼. 라고 말해주는 동화보다는 돌고래가 스스로 자기가 너무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물의 욕망 혹은 동물의 요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사실은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스토리를 쓸 때, 책을 쓸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정한 거인의 어린이판이 한 번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 오늘 긴 이야기 나눠주신 남조영 작가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